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일요일 방송 1월 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3박 4일 국빈 방문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이후에 거의 8년 1개월 만에 지금 중국을 방문하셨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2달 만에 우리 경주 에이펙 회담 이후에 2달 만에 만나는 것이죠. 딴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다룰 것은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랑 한한령이라는 것은 한류 제한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한류 우리나라 드라마나 어떤 우리나라의 가요 이런 것들을 못 틀게 하는 한한령에 대해서 완화 조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 11월 경주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통화 수합의 연장권들 7개의 MOU를 체결한 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룹 총수들이 대거 포함돼서 경제인단이 많이 중국을 이번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사령탑이 리창 국무원 총리고요.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그러니까 중국 서열 1위는 시진핑이고 2위가 국무원 총리, 3위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이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셔서 1위부터 3위까지를 모두 만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올해 2026년에 방문한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요. 올해로 여러분들 100주년을 맞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7일 방문한 뒤에 귀국글에 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이 문제도 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한령 해소예요.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 이후에 거의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한한령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방문을 어떻게 보면 2달 만에 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분석할 때는 4월에 도란프가 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도란프가 4월에 중국 방문을 합니다. 중국 방문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확실히 해놔야지. 중국 사실 4월에 베이징에서 한반도의 문제가 굉장히 갈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도란프가 4월에 중국을 방문하기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란프랑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나 어떤 한반도의 문제를 논의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올해도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거기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 미국도 어떤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번에 4월이 굉장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평화와 공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4월 도란프 방문 전에 어떻게 보면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확정짓기 위해서, 즉 이재명 대통령이 CCTV와의 국빈 방문 전날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게 먼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날 귀국을 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한병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주를 한 병도 못 먹는 분이 술을 한 병도 못 먹어요. 한 잔도 못 먹어요. 한병도의 동생은 한잔도입니다. 농담이고요. 한병도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에 출마를 하셨어요.
오늘 어제도 제가 예상했듯이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4파전이 되는 겁니다. 알다시피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이렇게 됐는데 오늘 출마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지금 국회의 3선 그리고 청와대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 지금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거는 배수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기득권도 갖지 않겠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사퇴하겠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무위 위원장을 하게 돼 있어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무위 위원장을 김병기가 했던 정무위 위원장을 맡게 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 위원장도 하고 예결위 위원장도 하고 이런 어떤 기득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장을 미리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정 경험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한 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정무 라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 예정이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 예정이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 라인이 아예 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무수석의 경험이 있고 원내수석을 하면서 당청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고 거기에 조정식 정무특보까지 해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당의 관계를 유지시키겠다라고 해서 사실 6월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람들은 뭐 4개월짜리 5개월짜리 얘기했는데 이거 아마 7개월짜리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이 바로 뭐 하죠? 전당대회 준비를 해요. 전당대회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 세팅을 한 다음에 그만두고 새로운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뽑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개월 정도 6월 말까지 또는 7월 초까지는 원내대표 자리를 하게 될 것이다.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8월 달에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어떤 계속 단독 기사들이 막 뜨고 있는데, 김병기 이 정도 되면 탈당을 해야 되죠. 민주당이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강선우 의원 같이 김병기를 탈당을 해서 밖에서 싸우는 게 제가 보면 훨씬 난데, 지금 김병기 의혹이 부인의 어떤 그 법화 문제 있죠. 부인 법화 유용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때 친윤의 핵심의 실세는 누구냐면 이철규예요. 이철규를 만나갖고 경찰 내사 자료도 받기도 하고 사실상 무마시킨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윤석열 때 국힘 실세는 이철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철규와 그러니까 만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경찰에 내사 정보까지 입수를 하고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김병기의 내사가 종결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김병기나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이철규나 다 권력 기관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때 고소고발만 많이 늘어났죠. 제발 제가 보면 지금은 탈당해서 김병기 의원이 억울한 게 있으면 탈당해서 싸우는 게 낫지, 계속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이거 전 보좌관들이 계속 추가 폭로를 하고 있는 건데 버티면 버틸수록 계속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윤리감찰을 25일 날 정청래 대표가 시켰기 때문에 윤리감찰 결과가 나오면
가차없이 제명도 가능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어제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김병기가 왜 강선우 녹취, 그 분명히 뭐 보좌관들 손에서 법리적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해설을 해달라고 해서 흘러나갔을 것이다. 근데 김병기가 왜 그런 걸 밖으로 흘렸을까?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김병기가 여러분들 잘못하다가 김병기나 강선우나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악화가 되면 국회 제명안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제명안.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사실상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선우뿐만 아니라 김병기가 원내대표를 하고 그동안 뭐 공관위원장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에 회부를 할 테고, 그러면 김병기나 저쪽에서 제명안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앞으로 터질 게 더 많다는 소리가 훨씬 많아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사들이 계속 김병기 문제에 대해서는 더 터질 게 많다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민주당을 좀 탈당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터질 게 더 많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별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민주당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국회에 김병기나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민주당은 협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민주당이 그러면 언제 이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이미 시작됐죠. 경찰의 수사가 이제 강선우나 김병기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은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의 전략을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지금 국힘당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 내란에 지금 관련이 돼 있다던가 김건희와의 관련이 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몇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김선교예요. 그렇죠? 김선교는 누구냐면 김건희 일가가 내야 될 17억의 개발 부담금을 영원으로 만들어준 인간이거든요. 지금 김건희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뭐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과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만든 그 뭐 기업 있잖아요. ESIND, 이거를 사실상 그 800억 원이 넘는 그 수익을 냈는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공무원들을, 양평군의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게끔 미부과로 결정했는데, 그 미부과로 결정한 공무원에게 수고했다라고 김선교가 얘기했다라는 것들이 특검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도 이 김선교나 이런 애들을 기소하게 되면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그때, 그렇죠? 그때 같이 체포동의안과 국힘당 애들 체포동의안과 민주당 체포동의안을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제가 보면 뭐 추경호도 뭐 지금 특검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나 이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특별수사본부나 이런 쪽에서 국힘당 내란 혐의자들 앞으로 체포동의안 여러 명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같이 처리하는 게 민주당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병기 갑질이나 뭐 강선우 이런 문제들 국힘당도 지금 조용히 뒤에서 지금 뭐 떨고 있는 애들이 꽤 있대요. 왜 그러냐면 갑질하면 국힘당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국회의원 보좌관들 중에서 지금 현재 보좌진들은 불만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버티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좌진들에서 잘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할 말이 많고 그 사람들도 전부 녹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힘도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서 민주당에 관한 어떤 공격 수위를 그렇게 높이지 못한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네들, 그러니까 국힘당에는 앙심 품은 보좌진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진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쟤네들도 민주당에게 세게 지금 박지는 못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힘당이 이해운 인사검증 실패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라라고 계속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근데 국힘당은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요, 이해운 인사검증을 누가 먼저 실패를 했습니까? 이렇게 이해운이가 뻔뻔하고 이해운이가 갑질이 있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소문이 있었다 그러면서 5번이나 이해운이를 공천하고, 국힘당 최근까지도 지역위원장이었고 당협위원장이었고, 국힘당 자체는 인사 검증을 안 한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해운 문제를 총공세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재 제가 취재를 좀 해보면요, 청와대 입장은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운이가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납작 엎드리고 민주당은 내란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해운은 내란에 대해서는 불법적이었고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국힘당은 이제 개인 신상털기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테고, 이해운은 계속 사과 모드로 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대요. 뭐 아무리 언론이 두드리고 뭐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일을 예상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해운을 임명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운 이번에 발탁은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서 임명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해운을 왜 임명했냐? 레드팀이라고 옆에서 쓴소리하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하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대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해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의견을 내지 말아라. 어제 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인가요? 장철민 의원님과 이해운에 대해서 SNS에서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인사권은 존중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SNS에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라고 민주당이 일단은 청문회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힘당이 비판하는 것은 언론에서는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기사거리가 별로 안 돼요. 근데 민주당에서 한마디씩 하면요, 민주당 그 한 명의 생각이 마치 민주당의 전체인 생각 같이 민주당에서도 이해운 사퇴 목소리 높아져, 이런 식으로 언론이 기사를 쓰기 때문에 과거 이런 것들에 잘 이용당했던 인간이 누구냐면 박용진이에요. 그쵸? 늘 박용진은 민주당과 딴소리를 하면서 조선일보가 기사거리를 제공해주고 조중동이 기사거리를 제공해준 게 사실상 박용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니까 개별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오늘 보면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다가 성한용 여러분들 논설위원 아시죠? 제가 성한용 논설위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뭐 양비론자나 어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한용 씨의 어떤 논설위원의 컬럼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을 임명한 이유는 지방선거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첫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국힘당이나 이런 이재명 대통령을 까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운 임명이 아니라 지명을 첫 번째 뭐 개혁신당이나 국힘당 이런 지방선거 전략이다. 두 번째,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이해운을 비판할 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의 인사가 그렇게 없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두 번째, 민주 진영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없고 인재가 없냐, 왜 하필 이해운이냐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부는 저는 공감을 하고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조금만 알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운 같은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묻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내란호모자를 왜 써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전에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해서 정권을 잡았었죠. 그때 DJP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종필, 박태준과 손을 잡고 DJP 연합으로 연합 정권이었어요. 사실 국민의 정부는. 그때 김대중 정부 때 경제 관료 파트는 잔민년들에게 거의 내줬어요. 그때 굉장히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굉장히 시급했고, 그래서 경제 라인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 동교동계의 어떤 민주 진보 세력은 어떤 운동권과 야성이 강한 사실상 정의의 입과 민주주의 어떤 헌법 체계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시켰고, 경제 라인은 자민련 쪽을 많이 임명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규성 재무부 장관이나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이현재 금감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분들이 외환위기 극복에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잘 맞아갖고 극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보면요, 오늘 제목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거꾸로 가는 찐명파리 박찬대와 기득권 싸움. 박찬대와 기득권 싸움만 올인하는 더민혁이라는 제목인데, 대통령은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죠.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서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에 이 말을 할 때 모든 걸 다 이재명 대통령, 제가 이재명 대통령 빨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는 처음에는 사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는 그냥 행정가 유능한, 그리고 어떤 정치적 타이밍에 맞춰서 목소리를 낼 때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적 센스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더 빛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특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파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친명 정치인의 대표주자였어요. 그렇죠? 당대표 때의 이재명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당대표 때의 이재명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나중에는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대표 때의 이재명은 새로운 개혁 세력이었던 친명이라는 새로운 중심, 그러니까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파를 유지해야 되고 상대 계파를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당대표였었어요. 그래서 친노 친문의 어떤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을 몰아내고 정치개혁과 어떤 선거개혁을 통해서 정당을 개혁했죠. 그래서 2024년 공천개혁이 일어났죠. 대통령이 되는 순간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는 건 뭐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대표 시절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두고
사실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국정 경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발탁하는 거예요. 응? 역대 대통령 누구나 다 그랬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떠들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힘당을 분열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상 지방선거용이다. 이해운 임명을. 그래서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조선일보의 오보이자 조선일보의 분석 실패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6월 3일 날 지방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윤석열 탄핵 이후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딱 정해졌었어요. 그때 사실 대통령 확정이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사법 리스크만 제거가 되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는 건 거의 99%였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요소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6월 3일 대선 솔직히 걱정 크게 안 했죠. 조희대 사법부가 사실상 브레이크 걸고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조기 대선하면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선거만 열리면 사실상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적이었어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행보를 가져갔던 걸 보세요. 그때 누구를 영입을 했죠? 윤여준 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을 하고 권오을, 지금 보훈처 장관인 권오을 보훈처 장관을 영입을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이석연 법제처장을 영입을 하고 사실 여러분들 과거 보수정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국민통합 선대위를 구성했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은 사실상 누가 봐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고 확정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파 사람들 챙기는 것보다 국민통합이라는 선대위를 꾸려갖고 본인의 정치 철학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많이 알려줬던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알려줬던 거예요. 대통령이 확실시 되지만 반대 정당에 있던 사람들과 국민통합 선대위를 구성을 했었어요. 당선 뒤에 어떻게 했어요?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오유경 식품안전의학청 장관을 유임시켰어요. 이거는 단순히 계엄령에 의해서 불법 계엄령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됐다 그래서 점령군 노릇하듯이 무조건 다 갈아엎고 그게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비판을 해요. 민주당이 그렇게 시킬 사람이 없어갖고 송미령을 처음에 유임시키고 시각청 장관을 오유경을 계속 유임시키냐, 그때도 비판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건 뭐 어떻게 잡은 정권이고 어떻게 내란을 극복했는데 저런 사람들을 임명하냐, 그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뭐 비판받을 부분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2월 30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면교사를 삼은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탄핵되고 내란을 일으키고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되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전체 세력들로 매도하면서 사실상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면 어떤 애국시민, 자기를 반대하면 공산주의 전체 세력들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면서 자질 자체가 없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개나 갖다 주고 윤석열은 오히려 국민들을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전체 세력으로 이념적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런 윤석열의 최후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내란을 일으켰고 그 불법적인 내란에 의해서 헌재에서 탄핵을 당하고 결국은 국민적 심판을 받고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같이 정치를 하면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계속 우리끼리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이에요. 응? 우리 아니면 모두 제거의 대상이다. 이거는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같이 우리 아니면 안 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란까지 일으키고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을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응? 제가 보면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나 정치 행보를 보면요. 진짜 철학자, 정치적 철학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응?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가장 와닿았던 말이 두 개였어요. 아까 하나는 정당의 대표는 그 정당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 말이 참 와닿았고, 두 번째는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와닿지 않아요? 윤석열은 스스로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누가 봐도 무능한 대통령이었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냐? 응? 물론 단죄하지 않는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반대론을 얘기하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 사람이 없으면 이용 같은 애를 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응?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무언가를 굉장히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역대 최고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서 제가 성남시장 앞에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저분은 지금 성남시장을 하지만 되게 목말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권한이 있으면 저분은 더 큰 일을 할 거고,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성남시장 때 하지 못했던 엄청난 경기도지사의 행정력을 발휘하고, 저분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준비가, 성남시장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가 돼 있던 사람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서 이해운 같은 사람을 임명했냐, 얼마든지 비판하십시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는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번에 이해운을 임명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파란색이라는 기본적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파랄 수는 없다. 때로는 전체가 파란 것 같지만 무지개 색깔로 다른 색깔들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들이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자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이다가 보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모습을 보고 싶지만 그건 정당 대표가 할 일이에요. 정청래 같은 당대표가 욕을 먹더라도 특검 주장하고 내란 전단 재판부 주장하고 그건 당대표의 몫이에요. 정당의 몫인 것이지, 대통령은 국민 통합,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주권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소원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더니 왜 저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성공한 대통령이 내 사람 챙기고 우리끼리 해먹는 게 정말로 유능한 대통령이고 국민 통합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나를 반대했던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송미령이나 오윤경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결국은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사실 대화와 타협이나 정치를 사실 실종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민주당은 지금 내란 청산을 위해서 정당이 싸워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당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정당의 가치가 있으니까 내란 청산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한 발짝 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대통령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리가 뭐가 있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의 어떤 인사가 단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자리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3, 4자리는 저쪽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인재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면 한 곳만 바라볼 수가 있지만 조금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당황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대통령의 시각 같아요. 국민통합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하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하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못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완벽히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적어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한다는 게 저는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찐명계 의원들이나 우리 민주당 사람들을 거의 100% 임명을 하고 국정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사이다다, 이재명이다, 뭐 이런 박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집권 4년차, 5년차에 국힘당 애들한테 뭐 총리를 제안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정말 반대요. 힘 있을 때 권력을 나눠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저쪽에서 반대도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통합 의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혜원을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곡해하지 마시고, 이혜원 장관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이혜원 장관을 왜 임명을 했을까? 이혜원을 왜 장관으로 지명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보면 적어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저쪽의 사람들도 들어와서 같이, 그러니까 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기획예산처라는 초대 장관은 결국 나라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이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엄중하게 물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걸 물었냐? 야, 국민 어떤 먹고 사는 민생 문제나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어딨냐? 안 그래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나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어딨냐? 정말로 쓴소리도 할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그렇게 한다니까 대통령이라도 먼저 어떤 정치 복원을 위해서라도 나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재호 민주 뭐죠? 민화협인가? 거기 지금 의장으로 돼 있나? 이재호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기용한다는 썰이 있어요. 지금. 응? 지금 진짜로 지금 다음 국민권익위원장의 하마평에 이재호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을 왜 저들이 저렇게 무서워하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권력이 있을 때 중요하게 민주당이 파란색을 변하지 않으면서 통합을 위해서 저쪽 인사들을 기용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민주당 정권이 두렵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아도 어떤 점령군의 모습이 아니라 민주당이 오히려 정권을 잡았을 때 국정 운영이 안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상쇄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뭐였냐면 적폐청산이었어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가장 대한민국의 적폐들에게 칼자루를 넘겨주면서 국민의힘을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을 내려쳤죠. 그랬더니 박근혜 정권을 내려치고 나니까 다음에 그 칼자루를 쥐어줬던 검찰이 정부에다가 칼을 들이댄 거죠. 제 말 맞죠? 네? 가장 개혁의 1순위였던 검찰에게 적폐청산이라는 칼자루를 쥐어줬더니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이 끝나니까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거거든요. 그게 윤석열이거든요. 한동훈이고. 그러니까 이재호가 뭐가 한 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나마 저쪽에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탄핵을 비판하고 그랬던 인사들 중에서 몇몇 자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혜원을 발탁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가 있고 통합은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무능한 사람은 통합 자체를 못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는 계속 있을 것이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것은 좀 통합도 그러니까 상대 우리의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도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근데 좀 선별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저쪽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잘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판하실 부분은 얼마든지 비판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는 인사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은 대통령이 우리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을 통해서 초기에는 김종필을 국무총리를 시키고 나중에 어떤 좀 갈라서는 일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운동권 중심으로 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요. 진짜 경제 관료들이나 이쪽 국무위원들이나 라인을 보면요. 기업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 뭐 출신부터 해갖고 깜짝 놀라는 인사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 정치 세력들이 확 들어와 갖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현장 실무형 국무위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AI 어떤 전문가 이런 사람들 보시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의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저 찐명팔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박찬대랑 사진 한 장 안 찍죠. 왜 그래요? 정당 대표일 때만 찐명팔이 박찬대나 저 더민혁 같은 애들이 대통령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것들 아직도 찐명팔이 해갖고 대통령은 반대 세력들도 국민 통합하려고 하는데 당내 기득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청와대에 딱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모두가 친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모두가 친명이라서 이 사람도 우리 편 만들고 이 사람도 우리 편 만들어갖고 지금 어떻게든지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국힘당과 내란 청산을 하고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진짜 바랄 거 아닙니까? 반대 진영도 지금 데리고 올 판인데 근데 이 찐명파리들 뭐합니까? 우리가 이재명 더민주 전국혁신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민주당의 주된 기득권 세력이 돼야 된다. 줄 세우기 하다가 지금 당원 1인 1표제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돼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이 친명파리들이 진짜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여러분들 보시면 대통령 그렇잖아요. 이혜원도 임명하려고 그러고 저쪽에 애들도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서 통합하고 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어떤 친노 친문 정치인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친명이 돼갖고 하나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서 또 찐명으로 갈리고 그럼 대통령이 가장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배우가 제가 보면 박찬대랑 이현주예요. 지네 기득권 내세우려고. 지금 이런 거 보시면요. 하여튼 이 민주당 대통령의 통합과 거꾸로 가고 있고 찐명파려고 지금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
최고위 선거를 또다시 찐명파리하는 이 인간들이 결국은 민주당에 낡고 병들었던 그 개파 줄 세우기 또다시 그지랄하는 거예요 지금. 응? 빨리 그래서 제가 계속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거 해체해라. 응?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려 그러면 모두가 친명이라는 화합의 당내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소리가 당정 갈등이 있다. 친청계다. 친명계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친청계가 어디 있어요? 어? 친청계가 존재하려고 그러면요. 정청래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청계가 되려고 그러면 정청래가 대권 주자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집권이 4년 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친청과 친명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들 전부 하나씩 물어보세요. 당신 친청이야 친명이야? 응? 그럼 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친명, 이름 말 자체에 대꾸를 안 합니다. 모두가 친명이니까. 응? 제가 그런 거 너무 답답해요. 그런 것들 보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저도 이런 방송 하고 싶지 않아요. 박찬대도 친명이고 전부 모두가 민주당에는 좋은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하는 짓 보세요. 당원 1인 1표제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당정 갈등이 있다라고 뭐가 그게 설사 갈등이 있어도 그걸 떠들 일입니까? 당정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건태 최고위원 도전하면서 떠들고 앉아있고 그 옆에 병풍으로 박찬대 서있고 이런 짓거리는 이게 민주당을 위하는 일입니까? 아니 모두가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면 모두가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 다음 민주당 정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갈라치기의 언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현명하게 지금은 민주당이 지지자라고 하는 인간들 이재명만 보고 간다는 인간들이 당대표 물러나라 그러고 저거 진짜 저게 해당 행위이자 저게 정신 나간 짓들이에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중심을 좀 잘 잡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앞으로 1월 11일 날 투표 좀 잘하시고 최고위원은 2번 4번 문정복 이성윤 당원 1인 1표제. 이번에 여러분들 강선우 문제나 김병기 문제도요. 결국은 뭐죠? 과거의 지역위원장들 기득권 공천원금 사건은 뭐예요?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이런 기득권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본인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이거 원천 차단이에요. 모든 지방선거나 시의원, 구의원 선거 모든 선거를 경선으로 하고 그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100% 참여한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위원장한테 시의원 도전자나 구의원 도전자나 도의원 도전자들이 이런 사람한테 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당대표부터 전략공천 20% 할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겠다. 이제는 당원들이 이제는 컷오프 없이 모든 100% 경선으로 하겠다. 이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이 앞으로 공천 잡음이나 앞으로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의 기득권을 자기네들이 친문 밀어내고 이제 찐명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시대가 왔는데 과거에 잘못됐던 이 공천 관행을 지네가 탑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응?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강선우 문제, 김병기 문제가 터지면서 오히려 진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 100% 권리당원들의 경선 참여 이게 민주당이 이런 공천원금이나 선거부정 이런 거 다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죽하면 과거의 송가역들을 정리를 했습니까?
이재명만 보고 간다. 이재명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재명 이외에는 모두가 적.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과거 송가혁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외에는 모두를 적대시했던 그 세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멀리하고 손절을 했기 때문에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런 계보가 이어졌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찐명파리하는 애들이 부담스럽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강선우 느닷없이 누가 여가부 장관 임명했겠습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2기의 지도부가 강선우였어요. 3기의 지도부가 지금의 유동철입니다. 지네가 다 헤쳐먹겠다는 거예요. 응?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에서 원외위원장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만들고,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2024년 총선에 출마해갖고 당선된 사람들이 더민초예요.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초선이 80명 정도 되는데, 이 초선 의원들이 전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출신 아니죠. 얘네들이 김병기 만든 거예요. 더민초가 김병기 만들어갖고 민 거예요. 응? 그런데 김병기, 강선우 둘 다 사고 치니까 지네가 무슨 낯짝으로 찐명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원내대표의 후보를 추천합니까? 그걸 못하니까 야비하게 박정을 내세워갖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를 밀었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게 박찬대나 더민초 이런 애들이 원내대표 6개월짜리 선거에 박찬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응? 이런 얘기 누가 해줍니까? 응? 지금 당대표 흔들 때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회 때 정청래 당대표의 손을 잡으면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얼마나 짠했는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짠했는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응? 진짜 여러분들은 보셨죠? 응? 대통령이랑 신년 인사할 때 막 그러다가 정청래 대표 손을 잡더니 정청래 대표가 이러고 있어,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짠했는지 이러고 있더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보시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당대표 물러나라 그러고, 응?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신천 여행사가, 저것들이 무슨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고 저것들이 무슨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응? 앞으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응?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해요. 정신들을 못 차려요. 지네가 점령군 행사 하려고 그러고. 응? 원래 친명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래 친명 몇 명 안 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정치 시작한 사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치 시작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정치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시 친명이 된 거 아니에요. 응? 한심해 죽겠어 보면. 응? 자기네들은 이재명만 보고 정치한다. 그건 당대표 시절에나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은 송가혁 손절하듯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빨리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응?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 허위 주장 남성 구속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작 정보 엄벌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댓글 쓰고 SNS에 글 퍼날르고 사자를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하고 엄벌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제가 몇 년을 참았는데 아직도 개장수라고 그러고, 개장수 촛불 집회 후원금 횡령했다, 돈 삥땅 쳤다, 마포경찰서에서 나를 봐줬다, 지금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수년째 개장수 후원금 횡령했다라고 글 쓰고 다니는 인간들, 개장수 마포경찰서에서 봐줬다 이런 인간들 다 지금 하나하나 다 찾고 있어요. 끝까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끝까지 다 합니다. 응? 지금 다 모으고 있어요. 어떤 놈은 3년 동안 200건이 넘는 개장수 후원금 횡령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써 들고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응?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민사소송으로 압류부터 해갖고 전부 거지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제가. 응? 제가 농담인가 보세요. 215건의 고소고발전을 하면서 3년 동안 싸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커뮤니티, SNS, 유튜브 댓글 다 하나하나 조사해갖고 다 찾아내서 전부 형사고소, 민사고소 동시에 다 할 거예요. 한번 당해봐야지 눈물 흘리죠. 응? 예, 오늘의 1부는 여기까지. 네, 지금 오늘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한국에 던지는 경고라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국힘, 이것들은 매국노입니다. 매국. 그쵸? 이거 인간들 아니에요. 응? 이것들 인간입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에 한국에 던지는 경고래요. 그래서 궁금해요. 무슨 경고? 무슨 경고? 이재명도 말 안 들으면 이재명 축출해갖고 미국 재판에 보낸다는 그 뜻이야? 미친놈들이에요. 어? 무슨 경고를 했다라는 거야? 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저 극우들 시각, 부정선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도 미국이 축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응? 그러니까 니들은 해산돼야 되는 거야. 응? 이런 인간가치도 무조건. 나국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미국의 어떤 그 베네수엘라 공격을 내년 지방선거를 이용하려고 이재명 정부의 공격이다, 경고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응? 제정신인가요? 응? 이게 제정신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응? 이때다 싶어갖고 이거를 지방선거랑 연결시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가 어제 분석을 좀 해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결국은 앞에서는 마약과 어떤 테러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국은 석유 점령이에요. 어제 제가 분석을 제대로 해줬죠. 그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다시 베네수엘라로 진출해서 석유를 장악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주권 국가죠. 미국의 베네수엘라 충고군요. 주권 침해라는 건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식의 주권 침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셔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죠.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어요. 얼마 전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요. 오늘 전우영 박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SNS에서 많은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뭐라고 할 거냐.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개 패권 국가들이 제국주의적 침공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는 강하게 비판하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니까 비판 성명을 내는 게 프랑스,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지금. 응?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거는 유엔 사무총장도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응? 이거는 유엔 헌장에도 맞지 않아요. 대통령은 그런 말 못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문제가 굉장히 걸려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정치권 야당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미국 빨아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미국이 노리는 것은 세계 매장량이 가장 많은 19조 원 정도의 석유 분출량을 갖고 있는, 결국은 마두로가 코카인의 대부다라고 얘기합니다. 팩트부터 다 틀렸어요. 미국에 유입되고 있는 어떤 마약, 코카인은요 90%가 콜롬비아 거예요. 그 경로는 멕시코예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 보고서에도 나와요. 배후에 베네수엘라가 있다. 관련성 없습니다. 미국에서 2024년 12월에 발표한 미국 마약 단속국이 발표한 자료예요. 코카인 90%는 콜롬비아, 그리고 유입은 멕시코로 온다. 그냥 얽히고 설킨 석유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베네수엘라가 1970년대 석유를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있던 미국 기업들이 액션과 모빌이 있어요. 지금은 통합돼 갖고 액션 모빌이라고 하죠.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차베스가 그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설 때 최대 매장량이 있는 베네수엘라의 원전도 국유화하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베네수엘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배상.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국유화시킴으로써 미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빼앗긴 베네수엘라에게 석유를 자기네들이 받아와야 된다. 지금 트럼프의 이론은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언론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이유 중에 이면에는요 중국 견제가 있어요. 중국 견제.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니? 그 중국 견제가 뭐냐면요, 베네수엘라에서 여러분들 생산되는 어떤 중질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좀 좋지가 않아요. 질이 좋지 않은 경유예요. 이 경유를 어디에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하루에 한 90만 배럴 정도 석유를 생산을 하는데 80%가 중국으로 갑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죠.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있어서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매일 90만 배럴 이상의 어떤 석유가 80%가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럼 뭐죠?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에너지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면에 가장 큰 게 있는 거예요. 중국이 80%,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생산 석유를 중국이 80%를 가져가요.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이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렸을 때 엄청난 차관을 빌려줘요. 엄청난 돈을 빌려줘서 그거를 원유로 받기로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베네수엘라 막 그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경제가 엉망됐을 때 중국이 이때다 싶어갖고 엄청난 600억 달러, 거의 6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베네수엘라에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석유로 받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는 베네수엘라의 질이 떨어지는 석유를 정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정유회사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이미 중국에 진출되어 있고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1년에 거의 하루에 92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데 거기서 거의 한 75만 배럴을 중국이 가져가요. 엄청난 싼 가격으로. 돈을 빌려줬고 원유로 받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싼 가격에 원유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미국이 차단시키고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독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싸게 중국에게 공급했던 어떤 그 베네수엘라의 중진류가 당연히 지금의 가격으로 갈 수는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베네수엘라의 어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과
어떤 테러의 배후다라고 지정하면서 미국의 어떤 재판장에 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패권 전쟁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지금이냐? 4월달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게 미국의 압박용이죠. 이건 조금 더 나가서 보면 4월 어차피 시진핑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미리 에너지 자원을 차단해 놓고 나머지 협상을 하면 훨씬 미국이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를 폭격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미국이 여러분들 깡패국가 제국주의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베네수엘라가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 그래도 이 나라에도 법이 있고 자주권이 있잖아요.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법정에 세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한대요. 국가를 통치를 한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의 마두로가 마음에 안 들어, 잡아갔어. 그러고 나는데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있고 다 하는데 지네가 당분간 새로운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통치하겠대. 이거 그냥 제국주의야. 그랬더니 너무나 웃긴 게 뭐냐, 베네수엘라도 여러분들 대법원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베네수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금 대통령이 유고됐기 때문에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법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베네수엘라 정권이 안정되고 이양될 때까지 미국이 통치하겠대요. 이게 뭡니까? 이거 20세기 초반에 있던 제국,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식민지 지배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했던 짓거리입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남의 그 나라 헌법이 있고 그 나라 국민이 있는데 미국이 그 나라 대통령 잡아갔다고 지네가 하겠대요. 또 이면에는 뭐가 있냐, 저는 예전에 한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곳을 저는 칠레로 봤어요. 처음에 칠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트럼프가 친 거는요, 사실상 중남미 패권을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중남미에서 가장 지금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게 누구죠? 중국이죠. 그렇죠. 지금 브라질이나 특히 대표적인 게 브라질, 중남미 국가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이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위안화 결제,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협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의 어떤 미국의 패권의 영향력이 축소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의 팽창으로.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반미 정권을 축출함으로써 중남미에 대한 어떤 미국의 국제 경찰력을 강화한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면에는 중국 견제예요. 사람들이 무조건 단순히 석유가 아니에요. 그 석유가 어디로 가냐?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남미가 지금 미국보다는 러시아, 중국 이쪽으로 확장을 하고, 왜? 어마어마한 자원과 중국의 인구, 엄청난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를 하면서 사실 지네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펼치잖아. 근데 중국은 어때요? 끊임없이 중남미에 지원을 해주고 아프리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더 호의적인 입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거의 그 동맹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발끈하는 거고. 근데 왜 러시아는 발끈하지만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못하냐? 우크라이나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범. 그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의 또 배경을 보면 그것도 미국이잖아요. 어떤 나토의 확장을 위해서 러시아의 턱밑까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을 어떤 그 친미 정권인 젤렌스키를 심으면서 러시아를 자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북한이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했는데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한중 정상회담을 견제하는 역할.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이제는 뭐 어떤 중국도, 왜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라는 군사 동맹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내선정 간섭을 과거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게도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 아직도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택도 없다라는 그런 탄도미사일이 어떤 견제 의도가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는 거는요, 미국이 마두로를 축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우리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란을 미국이 폭격을 했죠. 이란 폭격에 이어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까지, 과거에는 후세인을 잡아왔죠. 그런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요, 핵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예요.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 법정에 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북한은 더욱더 핵무기 강화, 고도의 핵무기 강화를 더 국제사회에 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면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는 유일하게 막아줄 수 있는 게 핵무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이 오판, 미국이 계속 이런 어떤 말 안 듣는 반미 정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요, 오히려 김정은은 비핵화가 아니라 고도의 핵무기를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김정은은 딴 거 아닙니다. 왜 핵을 포기 못하냐? 핵무기 없으면 당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어서 미국의 본토를 날릴 수 있는 무력 시위를 한다 그러면 절대 미국은 북한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김정은 정권 축출하려고 지금같이 뭐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미국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으면 미국 본토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험을 도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 없으면 당한다가 다시 한번 체제 강화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꼬인 거예요. 사실상 미국이 우호적인 제스처, 지금 여러분들 김정은이 트럼프를 믿을까요? 이미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트럼프를 믿지 않아요. 트럼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러시아를 돕고자 동맹국으로서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북한 국민들의 희생을 치르면서도 북한은 군사 동맹이 필요했던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중국을 믿을 수 없어요. 북한은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데 그만큼 희생을 치르면서 군사 동맹을 맺어야 되는 절박함이 있던 것이죠. 왜? 미국이 무서워요. 미국이 무서우니까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보험은 러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트럼프의 어떤 베네수엘라의 공격을 빌미로 북한은 더욱더 고도화되는 핵무기 개발을 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꼬여버렸고, 사실 오늘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쏜 거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탄도미사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핵무기 국가로서 더 이상 너희들 미국과, 그러니까 중국과 어떤 한국이 만나서 비핵화 논의나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분석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국제 문제나 이런 것들 제 분석 보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다 석유 전쟁이다 그러는데 그 이면에는 중국 견제가 가장 큰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거의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 남미 패권을 중국에게 뺏기는 미국의 조급함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과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실상 이런 침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심층 분석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